옥분 할머니 숨길 수 없어요. 사실 저는 뭐라고? 죄송해요. 월희가 내민 반쪽 옥매미가 옥분의 손에 있던 조각과 꼭 맞아떨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요. 30년 동안 딸이 죽은 줄로만 이 아이는 알았던 관에서 어머니와 데려간다. 자신이 버려졌다고 믿어온 딸. 안돼, 내 아이. 그러나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가난도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탐욕과 거짓으로 꾸며진 노비 문서,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끔찍한 음모였지요. 과연 월희는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고 자신을 버린 진짜 원흉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반쪽 옥매미에 감춰진 기막힌 사연이 시작됩니다. 영조대왕 제위 42해 겨울이었습니다. 한양에는 사흘째 눈발이 흩날렸고 새벽 종이 울리기도 전부터 종로의 좁은 골목에는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기와 지붕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렸고 행랑채 처마 밑에서는 장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거친 삼배옷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지요. 그 시절 해민서의 뒷마당에는 갓 28이 된 의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희였습니다. 푸른 치마 위에 빛바랜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검은 댕기로 단정히 묶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침통과 약주머니를 달고 다녔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의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한 의녀라 불렀습니다. 의녀는 병자를 진맥하고 약을 다리는 일을 맡았지만 신분은 중인 의원보다 낮았습니다. 양반가에 불려가도 사랑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안채 여인의 병을 고쳐도 공은 남자 의원에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월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억울함을 드러내면 버릇없는 계집이라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월희는 동이 트기 전 일어났습니다. 작은 화로의 불씨를 살리고 전날 말려 둔 당귀와 감초를 절구에 빻았습니다. 약재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지자 그녀는 언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부디 우는 아이가 적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해가 뜨자마자 해민서 앞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군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내는 기침 끝에 피를 토했고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은 열흘째 죽 한 술 넘기지 못했다며 울었습니다. 월희는 누구의 옷이 비단인지 누구의 버선이 집신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잡아 맥을 살피고 눈꺼풀과 혀의 빛을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의녀님, 이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월희는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물을 한 숟가락씩 먹이고 밤새 곁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에 여인은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월희는 약값을 내지 못하는 여인 몰래 자신의 몫으로 받은 쌀 한 대까지 약봉지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이 든 의원이 혀를 찼습니다. 월희야, 내가 모든 굶주린 이를 먹여 살릴 셈이냐? 천한 것이 괜한 인정만 많구나. 월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가 비면 약도 듣지 않사옵니다. 의원은 못마땅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월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침통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손길은 늘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월희가 처음부터 의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8배 전 충청도 어느 고을의 갈대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탯줄 자국도 마르지 않은 갓난아이였고 몸에는 얇은 무명천 한 겹만 둘러져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없어 입술만 달싹이던 아이를 발견한 이는 늙은 의녀 백씨였습니다. 아이의 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 자가 붉은 실로 수놓인 작은 천 조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으로 갈라진 옥매미 장식이었습니다. 옥매미는 손가락 한 마디만 했으나 날개 무늬가 고울만큼 정성껏 다듬어진 물건이었습니다. 백씨는 나머지 반쪽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월희라 부르자꾸나. 달 월자를 품고 왔으니 어두운 밤에도 제 빛을 잃지 말라는 뜻이다. 백씨는 친어미가 아니었지만 월희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에게 약초 이름을 글자로 가르쳤고 겨울이면 자신의 속옷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월희가 10살이 되던 해부터는 맥 짚는 법과 침 놓는 자리를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입은 매서웠습니다. 누군가는 월희의 어미가 쌀 몇 섬을 받고 아이를 약재상에게 넘겼다고 했고 누군가는 천안 사내와 달아나려고 갓난아이를 버렸다고 수군댔습니다. 어린 월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밤새 이불 끝을 물고 울었습니다. 할멈, 어미라는 사람은 어찌 제 자식을 버립니까? 백씨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월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은 겉만 보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마음에 돌을 얹지 말거라. 그러나 어린 가슴에 박힌 원망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월희는 자신을 버린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찌하여 한겨울 갈대밭에 피부치를 놓고 갔느냐고,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떠올린 적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월희가 16이 되던 해 한양에 큰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백씨도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월희는 눈길을 헤치며 이름난 양반 의원의 집을 찾아가 약 1,000만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대문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귀한 약재를 천한 의녀에게 내줄 수는 없다. 썩 물러가라. 월희는 눈 쌓인 돌계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제 스승이자 어미 같은 분이옵니다. 품삯을 평생 갚으라 하셔도 따르겠사옵니다.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월희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백씨의 숨은 이미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백씨는 마지막 힘으로 반쪽 옥매미를 월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원이 되지 말거라. 아픈 이를 살리는 손은 따뜻해야 한다. 그날 이후 월희는 웃음이 줄었습니다. 대신 누구보다 오래 공부했고 누구보다 먼저 병자의 곁에 앉았습니다. 양반 의원이 손대기 꺼리는 역병 환자도 피하지 않았고 백정이나 노비가 찾아와도 맨손으로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하루의 진료를 마친 월희는 빈 약방을 쓸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붉은 겨울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건 반쪽 옥매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옥이 체온을 받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해민서의 앞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눈을 뒤집어 쓴 관아의 역졸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충청도에서 올라온 붉은 봉함의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천 고을에서 급보가 왔사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번져 의원과 의녀를 급히 보내달라 하였사옵니다.
제천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월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백 씨가 자신을 처음 발견했다던 고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희가 평생 피해왔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땅이었습니다. 반쪽 옥매미가 손안에서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붉은 봉함의 공문이 해민서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월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제천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솜을 얇게 누빈 남색 장옷을 걸치고 침통과 말린 약재를 보자기에 나누어 담았지요. 관에서 내준 노새 한 필과 역졸 둘이 전부였으나 월희는 추위보다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불안이 더 매서웠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 기와집은 드물어지고 눈에 덮인 초가와 빈논이 이어졌습니다. 흉년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수 없고 주막 앞에는 군역을 피해 떠도는 사내들이 언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월희는 길가에서 열에 들뜬 아이를 만나면 행렬을 멈추고 약을 먹였습니다. 의녀님, 서둘러야 하옵니다. 해 지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하옵니다. 역졸이 재촉했지만 월희는 아이의 맥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숨보다 급한 길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흘 만에 도착한 제천 고을은 괴질의 기운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장터의 좌파는 절반이나 비어 있었고 관아 앞에는 병든 가족을 업고 온 백성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문마다 금줄이 걸렸으며 사람들은 기침 소리만 들려도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멀찍이 피했습니다. 관아의 객사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중인 의원들과 고을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단을 덧댄 솜도포를 입고 향을 피우며 병의 원인을 논하고 있었지요. 월희가 공문을 내밀자 수염이 긴 의원 하나가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해민서에서 보낸 사람이 겨우 의녀 하나란 말이오? 환자들의 상태부터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계집이 역병의 이치를 어찌 안다고 나서는가. 안채의 안악이나 살피시오. 월희의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툴수록 병자들만 늦게 치료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뒤 관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마을의 우물과 환자들의 집을 직접 살펴보기로 한 것이지요. 월희는 병든 이들이 몰려 있다는 금수산 아래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길에는 얼어붙은 눈이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소리피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작은 초가 한 채에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처마 및 나무판에는 서툰 글씨로 약죽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손가락 2개가 없는 늙은 여인이 화로 앞에 앉아 죽을 적고 있었습니다. 잿빛 저고리의 팔꿈치는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고 은비녀 하나 없는 머리는 쪽을 단정히 틀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낯선 월희를 보자 경계하기는커녕 빈자리부터 내주었습니다. 먼 길을 왔나 보구나. 얼굴이 얼음장 같아요. 이리 앉아요. 저는 약초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은 배부른 뒤에 걱정하는 것이지요. 우선 이것부터 들어요. 여인은 따뜻한 약죽을 사발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쌀보다 좁쌀이 많고 산나물이 섞인 소박한 죽이었으나 입안에 넣자 오래전 잊은 온기처럼 가슴 깊이 번졌습니다. 월희는 자신도 모르게 사발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가난한 아이에게는 죽값을 받지 않았고 백정이 들어와도 자리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종이 오면 주인에게 줄 죽보다
종이 먹을 죽을 먼저 담아 주었지요. 월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빈 온돌방을 빌려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옥분을 지켜볼수록 월희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자신을 팔았다는 어미도 지금 살아있다면 저만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옥분이 아이의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줄 때마다 월희는 괜히 목에 건 옥매미를 옷기단으로 감추었습니다.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붉은 가끈을 늘어뜨린 사내 하나가 장정 셋을 거느리고 약죽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고을의 아전 최복만이었습니다. 아전은 관아의 문서를 다루는 향이었지만 제천에서는 웬만한 양반보다 더 큰 소리를 치는 자였습니다. 세금 장부의 붓근 한 번 잘못 놀리면 가난한 집의 논밭이 넘어갔으니 백성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아, 생각은 해보았느냐? 최복만은 방 한가운데 앉으며 젖은 신도 벗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발이 돗자리 위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약수터 땅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드느냐? 백정의 딸이 땅 문서를 가진 것부터가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 월희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떨리는 손을 치마폭에 숨기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죽은 서방님이 남긴 것이옵니다. 아픈 백성에게 물과 약초를 내어주라 하셨습니다. 최복만은 비웃으며 품에서 차용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옥분이 내지 않은 세금과 이자가 쌓였으니 약수터를 관아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월희가 곁눈으로 살피니 먹빛이 채 마르지 않았고 날짜의 간지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어찌 어제 쓴 것처럼 먹내가 납니까? 월희가 묻자 최복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넌 무엇이냐? 지나가는 약초꾼입니다. 다만 문서가 수상하여 여쭈었을 뿐입니다. 천한 계집이 관아의 문서를 논해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는 주리를 틀릴 줄 알아라. 최복만은 문서를 거두어 드리며 옥분에게 사흘의 말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입가에는 얇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곧 순순히 빼앗을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월희는 알아차렸지요. 그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죽을 먹은 뒤 괴질이 번졌다는 말, 옥분이 산신에게 바칠 독초를 솥에 넣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얻어먹던 이들조차 약죽집 앞을 지나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이들은 독을 쓰는 백정계집이라 외치고 달아났습니다. 월희는 관아로 달려가 최복만의 협박과 위조 문서를 고했습니다. 그러나 호방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호패부터 내놓으라 했습니다. 의녀 신분이 드러나자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번졌습니다. 의녀는 의원의 지시나 따르는 몸이다. 아전의 공무를 참견할 자격이 없느니라. 괴질의 근원을 밝히려면 약수터와 마을 우물을 살펴야 하옵니다. 감히 관아의 허락 없이 돌아다닌다면 옥분과 한패로 다스릴 것이다. 월희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이에 맥은 짚을 수 있어도 신분이라는 벽은 침으로 뚫을 수 없었습니다. 관아를 나선 그녀의 등 뒤에서 관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저물자 약죽집에는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식어가는 솥을 바라보다가 남은 죽을 굶는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겠다며 일어섰습니다. 돌을 맞고 욕을 들었는데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월희의 목소리에 눌러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옥부는 잠시 월희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억울하다 소리친다고 천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세상이던가요. 그래도 굶는 아이의 배는 채워야지요. 그 말에 월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 씨가 죽던 날 굳게 닫혔던 대문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멸시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옥분을 돕겠다는 마음은 커졌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월희가 잠들지 못하고 온돌방에 누워 있을 때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약재 창고 쪽으로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코끝에 희미한 기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기름 냄새를 맡은 순간 월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여니 겨울밤의 찬 기운과 함께 매운 연기가 얼굴을 덮쳤지요. 약재 창고 처마 아래에서 붉은 불길이 혀처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옥분 어르신, 어서 나오세요. 월희가 소리치자 자문 위에 솜저고리만 걸친 옥분이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옥분은 불길을 보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동이를 찾는 대신 창고 문으로 몸을 돌렸지요.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저 안에 꼭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옥분은 월희의 손을 뿌리치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는 오른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기침을 토하며 선반 밑을 더듬었습니다. 월희도 물에 적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린 당귀와 쑥 다발이 불쏘시개처럼 타올랐고 대들보에서는 불붙은 흙덩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옥부는 가장 안쪽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붙은 석가래가 옥분의 등 위로 기울었습니다. 월희는 몸을 던져 옥분을 밀어냈습니다. 석가래 끝이 월희의 어깨를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통증이 팔을 타고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엎어지고 기어서 가까스로 창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늦게 물지개를 지고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기보다 옥분을 손가락질하는 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미 최복만이 퍼뜨린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독처럼 번진 뒤였지요. 제 죄를 감추려고 불을 놓은 게 틀림없어. 저 약죽을 먹고 우리 집 아이도 알았지 않소. 월희는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그을리고 어깨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기 전 검은 그림자가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름 냄새도 났습니다. 옥분 어르신이 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횃불을 든 관군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가끈을 맨 최복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타버린 창고와 옥분의 품에 안긴 나무 상자를 훑어본 뒤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관아에서 조사하려 하자 증거를 태웠구나. 이래도 모함이라 할 테냐. 내가 사람을 보냈지요. 월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복만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멱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천한 의녀가 아전을 능멸하는구나. 옥분과 한패가 되어 괴지를 퍼뜨린 죄까지 함께 물어야겠다. 관군들은 옥분의 팔에 포승을 감았습니다. 옥분은 손목이 조여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무 상자만은 가슴에 품고 놓지 않았지요.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주시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오. 최복만은 상자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뚜껑이 벌어지며 빛바랜 아기 베네천과 오래된 비녀 하나가 흙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푸른 옥 조각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복만의 장화가 곧 그 위를 밟았습니다. 월희는 그 푸른 빛을 보았습니다. 목에 걸린 반쪽 옥매미가 갑자기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관군이 옥분을 끌고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월희가 뒤따르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돌은 그녀의 이마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따뜻한 피가 눈썹을 타고 흘렀지만 월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감옥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옥부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최복만의 문초를 받았습니다. 그는 약수터 문서에 손도장을 찍으면 방화와 독살의 죄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땅을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아니올시다. 그 땅은 죽은 서방님이 병든 백성에게 쓰라며 남긴 곳이옵니다. 그렇다면 내 고집 때문에 형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려움에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끝내 손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최복만은 노비 출신 여인의 말은 증언이 될 수 없다며 다음 날 곤장을 치고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명했습니다. 월희는 관아 문 밖에서 밤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녀의 신분으로는 옥분을 면회할 수도 정식으로 고발장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백씨의 약을 구하던 날처럼 굳게 닫힌 문이 또다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또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인가? 절망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옥분에게 정을 주었다가 또 눈앞에서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를 듣자 월희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관아 안채에서 다급한 비명이 터졌습니다. 현감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몰려갔지만 아이의 입술은 검푸르게 변하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어졌습니다. 월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물러가라. 죄인의 패거리가 어찌 사또 자제의 몸에 손을 대느냐. 살리지 못하면 옥분 어르신과 함께 죄를 받겠사옵니다. 문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월희는 피가 말라붙은 이마를 들고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발치에는 불탄 창고에서 따라온 작은 기름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최복만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희는 그것을 남몰래 손안에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으나 꺼진 제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안채에서는 아이의 울음 대신 숨 넘어가는 신음만 들렸습니다. 현감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름난 의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월희가 다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빗장이 열렸지요. 살리지 못하면 내 목숨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옵니다. 다만 제가 시키는 대로 깨끗이 끓인 물과 생강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월희는 아이의 눈꺼풀과 손톱을 살피고 배에 귀를 댔습니다. 맥은 빠르면서도 힘이 없었고 입술에서는 쇠비린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월희는 침통을 열어 손목과 무릎 아래에 침을 놓고 배꼽 둘레에는 뜸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등으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씨를 살리지 못했던 밤이 떠올랐으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아이가 검은 물을 토했고
가늘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목이 마려웁니다. 아이의 한마디에 현감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월희를 바라보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였지요. 월희는 저를 받는 대신 아이 곁에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도련님이 마신 물을 살펴야 하옵니다. 이 병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더럽혀진 물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현감은 그제야 월희에게 괴지를 조사할 권한을 주고 옥분에게 내리려던 곤장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완전한 방면은 아니었으나 닫혀있던 문에 처음으로 틈이 생긴 셈이었지요. 똥이 트자 월희는 역졸들과 함께 관아의 우물부터 살폈습니다. 물 위에는 엷은 기름막이 떠 있었고 우물 바닥에서는 검은 찌꺼기와 짐승털이 나왔습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니 끝은 최복만이 몰래 운영하던 가죽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방 뒤편에서는 썩힌 가죽물과 재가 얼어붙은 도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복만은 밤마다 오물을 계곡에 버리고도 세금을 아끼려고 장부에는 공방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월희가 증거를 모으려 하자 일꾼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허름한 가죽옷을 입은 어린 소년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옥분에게 여러 차례 약죽을 얻어먹었던 백정의 아들 만복이었습니다. 의년아리 제가 보았사옵니다. 최아전의 사람들이 기름 항아리를 옥분 어르신의 창고로 옮겼사옵니다. 불이 난 밤에도 그들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거짓이라 몰리면 너도 벌을 받을 수 있다. 옥분 어르신은 제가 백정의 자식이라도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천하다고 멸시받던 아이가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말했습니다. 월희는 만복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사람의 의리는 족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정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었지요. 월희는 불탄 창고에서 주운 기름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그 조각의 수결은 공방장부에 남은 최복만의 수결과 똑같았습니다. 역졸들은 달아나려던 최복만을 붙잡아 포승으로 묶었습니다. 붉은 가끈이 벗겨지고 목에 칼이 채워지자 최복만의 기세는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일을 아랫사람 탓으로 돌렸지만 형틀이 마당에 놓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약수터를 빼앗으면 큰돈을 주겠다는 이가 있었사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시켰느냐? 최복만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옥분이 갇힌 옥사를 바라보고는 품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관아 문서고의 사사로운 괴짝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 괴짝에서는 오래된 노비한 초본과 굴량미 장부가 나왔습니다. 옥분을 도망 노비로 꾸민 기록 옆에는 양반 한도식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죽은 한도윤에게 굴량미를 훔쳤다는 죄를 씌운 장부도 여러 곳이 더 쓰여 있었지요. 최복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비가 한도식의 사주를 받아 문서를 고쳤고 자신은 그 비밀을 빌미로 벼슬과 돈을 얻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뉘우친다기보다 살기 위해 내놓은 자백이었으나 악행으로 쌓은 권세가 스스로를 묶는 줄이 된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남루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관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패를 꺼내 들며 자신을 암행어사 이정겸이라 밝혔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한도식의 굴량미 횡령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한 이의 말이라 하여 진실까지 천해지는 것은 아니오. 이제부터 이 일은 내가 직접 살피겠소.
이정겸은 옥분을 옥에서 꺼내 치료하게 하고 공개 국문을 준비했습니다. 최창살 밖으로 나온 옥분은 상처 입은 월희의 이마를 보자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 때문에 또 다쳤구나. 어찌 이 늙은이를 위해 이리까지 하였느냐? 월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아에서 되찾은 나무 상자를 옥분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을린 베네천과 반쪽 옥매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옥매미를 집어드는 순간 월희도 목 안에 감추어 둔 자신의 옥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은 마치 본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빈틈없이 맞아들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월이 역시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어머니라 딸이라 부르지는 못했으나 두 사람의 손은 옥매미 위에서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월희라 하옵니다. 옥분의 눈에 맑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마당 밖에서는 한도식이 제천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파발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월희는 옥분의 손을 한 번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진실은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온전히 되찾으려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신분의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천 관아의 북이 3번 울렸습니다. 밤새 내리던 진눈깨비가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엷은 햇살이 비쳤지요. 관아뜰에는 양반과 상민, 백정과 노비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도식은 푸른 비단 도포의 가끈을 단단히 맨 채 국문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집안 하인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는 포승에 묶인 최복만과 옥분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것들의 말 몇 마디로 나를 죄인 취급하려는 것이오? 나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한씨 가문의 장자요. 암행어사 이정겸은 말없이 낡은 노비안과 굴량미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마다 덧쓴 먹 자국이 선명했고 한도식의 수결 아래에는 죽은 아우 한도윤의 이름이 억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문이 높다 하여 거지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오. 이 장부의 먹빛과 종이가 서로 다른 까닭을 어찌 설명하겠소? 한도식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옥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백정의 딸이 동생을 꿰어 재산을 빼돌렸으며 자신은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소리쳤지요. 월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자 한도식의 낯빛이 잠시 굳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와 눈매가 죽은 아우 한도윤을 꼭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희는 두려움을 삼키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집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힘없는 이들의 입을 막은 것이옵니다. 백성의 곡식을 훔치고 갓난아이까지 내버린 일이 어찌 가문의 법도이겠습니까? 한도식은 호통을 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관아뜰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의 비단옷보다 월희에 해진 의녀복을 더 고든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허리가 굽은 늙은 산파 마덕내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덕내는 30년 전 옥분의 해산을 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도식의 하인들이 아기를 빼앗던 날도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이는 아기를 놓지 않으려 문기둥을 붙들어 싸웁니다. 칼날에 손가락이 잘리고도 품을 펴지 않았지요. 아이를 팔았다니 아니올시다. 제 목숨보다 귀히 여겼사옵니다. 관아뜰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은 잘린 손가락을 소매 안으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희는 그 손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손이라 미워했는데 실은 자신을 놓지 않으려 망가진 손이었던 것입니다. 최복만도 마침내 이마를 돌바닥에 찧었습니다. 그는 한도식의 사주를 받아 노비 문서를 숨겼고 약수터를 빼앗으려고 괴질의 책임을 옥분에게 돌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살기 위한 고백이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옥분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 욕심이 백성의 우물까지 썩게 하였사옵니다. 옥분은 한참 동안 최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저주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빈다고 죄가 씻기지는 않지요. 살아서 그 물기를 맑게 하고 굶는 아이에게 밥 한 술이라도 갚으시오. 이정겸은 한도식의 굴량미 횡령과 문서 위조, 무고와 아이 유기죄를 조정해 아뢰었습니다. 한도식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가 빼앗은 약수터와 밭은 옥분에게 돌아갔으며 한도윤에게 씌워졌던 죄명도 관아의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최복만은 곤장을 맞고 관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장마가 오기 전이면 오염된 도랑을 파내고 마을 우물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벌이 두려워 움직였으나 자신 때문에 병들었던 아이들이 다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는 누구의 명도 기다리지 않았지요. 모든 판결이 끝난 뒤 월희와 옥부는 텅 빈 관아뜰에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맞춰진 옥매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월희의 눈에는 양어머니 백씨를 잃던 밤과 얼굴도 모르는 친어머니를 원망했던 세월이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월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월희입니다. 너무 늦게 알아보았사옵니다. 옥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딸의 뺨을 감쌌습니다. 손가락이 모자란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넉넉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살아서 내 앞에 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내가 나를 미워한 세월까지도 이 어미가 품으마. 월희는 비로소 옥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울었으나 그 울음은 지난 날의 것과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는 울음이면서 다시 주어진 날들을 맞이하는 울음이었지요. 그해 봄, 모녀는 약수터 곁에 새 초가를 올리고 오골약방이라는 나무 현판을 달았습니다. 월희는 침을 놓고 약을 지었으며 옥부는 따뜻한 약죽을 끓였습니다. 양반과 백정이 같은 마루에 앉았고 돈 없는 이는 마른 약초 한 줌이나 장작 한 단으로 약값을 대신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월희에게 한씨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고 양반가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월희는 약방의 낡은 문지방을 쓸어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족보가 먼저일 수는 없사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백성들의 의원으로 살겠사옵니다. 만복은 월희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몰랐던 아이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약초 이름을 익혔습니다. 현감은 마을의 우물을 새로 파괴하고 신분을 이유로 치료를 막지 말라는 방을 관아 앞에 붙였습니다. 이정겸은 한양으로 돌아가 월희의 의술과 옥분의 선행을 아뢰었고 조정에서는 모녀에게 쌀과 배를 내려 그 뜻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오골약방의 문턱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이 편히 넘도록 닳고 낮아졌지요. 굿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의 귀천은 족보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대하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 사람들은 오래도록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권세로 진실을 누르면 언젠가 그 무게에 자신이 무너지고
남몰래 베푼 죽 한 그릇은 돌고 돌아 목숨을 구하는 의리가 된다고 말입니다.